특히 동맥질환은 그 혈관이 혈액을 주는 장기에 의해서 증상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관상동맥 질환의 증상은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과정은 여러 이유와 함께 오랜 기간의 질환이 쌓여서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정맥질환은 대부분 혈액이 아래로는 잘 흐르지만 다시 위로 올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질환은 만성정맥부전이고 그 안에 대표적으로 하지정맥류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네, 먼저 동맥질환과 정맥질환 각각의 대표적인 질환과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승재 원장님 먼저 알려주시죠. 동맥과 종맥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장을 기준으로 심장의 펌핑을 통해 전신의 장기로 혈액을 보내게 되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하고, 또 각 장기에서 썼던 혈관을 심장으로 다시 올려주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관 질환을 크게 동맥 질환과 정맥 질환으로 나눌 수 있게 되고, 그 혈관이 혈액을 공급해주는 장기에 따라서 다양한 질환명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동맥 질환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혈관이 특정 부분이 부풀어 올라서 꽈리 형태로 확장되어 나중에 파열이 돼서 굉장히 위험한 출혈을 일으키는 동맥류라고 하는 혈관병이 있고, 혈관이 찢어져서 혈관이 막히게 되는 동맥 박리증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동맥 질환에 흔하게 알려져 있는 게 죽상동맥경화라고 하고는 혈관의 폐색 질환인 경색 질환이 있는데, 그 다시 말해서 심근경색, 뇌경색, 신장경색 등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 있겠습니다. 다들 갑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나서 생명을 위협하기에 한 번씩 들어봤을 질환들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이유로 달라도 문제혈관이 혈액을 공급하는 장기에 혈액이 부족해지거나 막히는 이유로 그 장기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게 돼서, 뇌혈관 질환이면 신경학적 증상, 심장이라면 가슴이 아프거나 숨차는 증상, 신장경색이라면 복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김진호 원장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죠. 제가 정맥질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맥질환은 대부분 혈액이 아래로는 잘 흐르지만 다시 위로 올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질환은 만성정맥부전이고 그 안에 대표적으로 하지정맥류가 있습니다. 심장에서 다리로 내려간 혈액이 다시 중력을 거슬러서 심장으로 돌아올 때 정맥 내 판막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역류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정맥순환 장애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다리가 붓고 저리고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 질환으로는 정계정맥류라는 게 있습니다. 정맥의 판막 기능 이상과 정맥 유출 경로의 문제로 인해서 고환 주변에 정맥총이 확장돼서 발생하고, 이는 남성 불임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심부정맥 혈전증도 중요합니다. 하지정맥류가 다리의 표제정맥의 문제라면 심부정맥 혈전증은 다리의 깊은 정맥에 혈류 장애가 생겨서 혈전이 형성되고 심한 부종과 통증이 생깁니다. 이 혈전이 떨어져서 폐혈관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폐색전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수입니다. 그 이외에도 항문 주변의 혈관이 확장되는 치질, 그리고 주사 치료 후에 간혹 발생하는 정맥염 등도 흔한 정맥 질환에 포함됩니다. 질환이 정말 많네요. 네, 그럼 먼저 동맥질환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심장혈관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겠는데요. 이승재 원장님, 심장이 쉬지 않고 뛰는데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은 왜 막히기 쉬울까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박동을 하게 되고, 그걸 또 심장이 뛰게 되는 게 우리가 또 살아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죽었나 살았는지를 심장의 박동을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장기가 심장이고, 그만큼 쉬지 않고 심장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하다 가기 때문에 그거의 혈액에 장애가 생기면 증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그로 인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히게 되 쉽다는 말은 좀 잘못된 말 같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심장 혈관인 관상동맥 질환의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긴 하지만,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과정은 여러 이유와 함께 오랜 기간의 질환이 쌓여서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예고 없이 갑자기 또 쉽게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지, 실제로 병은 절대로 갑자기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학적 표현으로 말하면 혈관이 딱딱해지는 과정을 경화라고 하고요. 딱딱해지며 그 위에 기름기가 낄 수 있는 것들, 다시 말해 기름기가 껴서 이런 둔턱을 만드는 걸 죽상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를 의학적으로 죽상동맥 경화라고 말하고요. 그 장기간의 죽상동맥 경화가 쌓이고 쌓여서 혈액 흐름에 장애를 받으면 그거를 협심증이라고 하고, 그 쌓여져 있는 게 갑자기 파열을 해서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과정은 모두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장기간에 쌓여서 오는 거라서 절대로 쉽게 발생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또한 그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라는 대사증후군과 흡연이라고 말하는 성인병의 문제로 나타나는 거라서 그 대표적인 합병증이 심혈관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다리 동맥에 대해 궁금한데요. 다리 혈관이 좁아지면 왜 걸을수록 다리가 아파지는 걸까요?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혈관 질환은, 특히 동맥 질환은 그 혈관이 혈액을 주는 장기에 의해서 증상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복부 대동맥에서부터 발끝까지 있는 혈관을 하지동맥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죽상동맥경화증이 좁아졌을 경우 다리를 걷게 되거나 움직일 때 혈액을 많이 요구하게 되고, 그 요구한 만큼의 혈액이 가지 않으면 부족한 통증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파행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동반돼서 걸을 뿐만 아니라 또 날이 춥거나 그럴 때 다리 냉감이나 걸을 때 저리고 땡기는 증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동맥 질환 증상 중에 다리 저림 증상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한 다리 저림과 구별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을까요? 하지의 저림과 통증의 원인은 사실은 정말 환자들도 많고 원인도 다양해서 증상만으로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징적인 전후 관계가 생기는 것은 있어서 그거의 차이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후 관계상에서 특징 중에서는 언제 오냐가 중요한데요. 보통은 다리의 저림과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 허리의 디스크나 협착증에 의한 큰 신경이 눌려서 오는 통증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거는 자세를 변경할 때 앉았다 일어서거나 아니면 옆으로 틀 때 허리가 눌려지면서 다리가 저린 증상으로 올 수 있어서, 자세 변경은 허리 쪽이나 이쪽이 신경학적 장애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혈관 질환 중에서 동맥성 질환들은 걷고 움직일 때, 쓸 때 나타나고, 또 반대로 정맥 질환은 다리가 붓거나 또 저녁이나 이런 통증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서 저희가 다리 저림의 통증을 다 하지동맥 질환으로 감별할 수는 없지만 전후 관계로 따져보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맥 질환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진호 원장님. 네. 제 주변에 하지정맥류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자주 봤는데요. 원장님, 하지정맥류는 혈관이 튀어나오는 건데 왜 다리에서만 자주 생길까요? 하지정맥류가 다리에 주로 발생하는 이유는 주로 중력과 해부학적 위치 때문인데요. 다리는 심장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심장에서 다리로 간 혈액이 다시 중력을 거슬러서 심장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때 정맥 내 판막이 존재해서 혈액의 역류를 막아주는데요. 이 판막이 손상되거나 약해지면은 혈액이 역류하고 아래쪽으로 정맥의 압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의 혈관이 확장되고 하지정맥류가 유발됩니다. 흔하게 이제 오래 서 계시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다리 쪽에 지속적으로 정맥 압력이 높기 때문에 하지정맥류에 발생할 위험이 더 높습니다. 반면에 팔은 심장과 거의 같은 위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정맥 압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팔에는 정맥류가 생기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요. 물구나무 서고 생활하지 않는 이상은 팔에 정맥류는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장 투석을 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투석 혈관은 얼마나 자주 막히는 건가요? 투석에 사용하는 혈관은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동정맥루라고 하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인조혈관을 이용해서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동정맥 이식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막히는 빈도는 환자의 혈관 상태나 혈관의 전신 건강 상태, 관리 수준에 따라서 매우 다양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동정맥루가 동정맥 이식편에 비해서는 훨씬 생존율이 높습니다. 동정맥루는 상태가 좋은 경우에는 한 5년에서 10년까지도 거뜬히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대신 동정맥 이식편은 1년에 한두 번 정도의 투석혈관 재개통 시술, 흔히 PTA라고 하는 시술을 받으시게 됩니다. 협착이 생기면 풍선 확장술 PTA를 받게 되는데, 최근에는 약물 방출 풍선 카테터라는 것이 보험에 적용이 돼서 사용이 됩니다. 이 카테터는 혈관 내막에 약물을 흡수시켜서 조직의 과증식을 억제하고 재협착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어서 반복적으로 시술 빈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정맥질환 중에 정계정맥류도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계정맥류를 치료한 후에도 임신이 힘든지 궁금합니다. 정계정맥류는 남성 불임의 가장 흔한 원인이기는 한데요.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계정맥류를 치료했다고 해서 반드시 임신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남성 불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계정맥류 이외에도 유전적인 이상, 호르몬 문제, 정자의 이동 장애 등 다양하며 동시에 여성 측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란 장애나 나팔관 폐쇄, 자궁 내막의 문제 등 이런 요인도 살펴봐야겠습니다. 또한 정계정맥류를 치료한 후에 정자의 개수나 운동성, 이런 정자의 질 개선의 문제는 한 3에서 6개월 정도 후에 호전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정계정맥류를 치료한 후에 남성 불임 환자 중에 절반 정도가 임신에 성공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액 검사에 이상이 있고 여성 배우자 측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 정계정맥류 치료는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혈관 질환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혈관 질환으로 걱정하시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예, 앞서 동맥 질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혈관 질환은 특히 심내혈관 질환들은 예고 없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고 그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초기 증상 시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과 조기 진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맥 혈관 질환의 예방은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성인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대사증후군으로 대표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또 체중 등 특히 남자 같으면 복부 비만 관리가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실제 실행과 유지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 통해 예방과 관리할 수 있는 게 혈관 질환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맥 질환은 그 자체가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더라도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방치할 경우에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리의 피로감이나 붓기, 그리고 통증 같은 흔한 증상도 정맥 문제로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과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또한 정계정맥류나 투석혈관 관리처럼 정맥 순환 장애의 경우에는 생식 기능이나 생명 유지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맥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치료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들과 동맥 질환과 정맥 질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원장님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원장님과 김진호 원장님, 그리고 아나운서 오다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